네, 안녕하세요. 잇몸이 좀 부어가지고 좀 발음이 좀 셀 것 같은데. 자, 강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가 지금 두 개 나갔죠? 핵심 정리 효과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판례. 이 책을 압축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판례 원문을 싣지 못하고 결론만 딱 뽑아놔가지고 그 전반적인 판례 내용을 좀 익숙하시라고 그 판례를 5년치를 모았습니다. 중요 판례들, 최근 판례들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기출문제. 그래서 작년도 등기직 시험은 아직 안 봤거든요. 6월 달에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 등기직하고 올해 이제 변호사. 그 다음에 회계사. 이게 최신 문제 흐름이라고요. 흐름이니까 그래서 1년치씩 해가지고 그래서 핵심 정리 먼저 정리한 다음에 판례 정리한 다음에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지 않아요. 80문제니까 뭐 해당한 몇 문제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직 문제들이 꽤 어려워요. 그리고 등기직에서 나오는 판례들이 올해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변호사나 등기직 회계사 시험은 뭐 판례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회계사 시험 문제는 이제 조문을 어떻게 비트는지 그걸 중심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등기직과 변호사는 거기 나오는 판례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 바랍니다. 물론 변호사 시험 스타일로 문제가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변호사 시험에 나온 판례들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 강의에서는 기본 강의와는 달리 강약을 조절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나온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고 그다음에 덜 나오는 부분들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일정 총론 같은 거예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칠판에 쓸 것 없어요. 1번 상세에 관해서는 우선 본법, 상법을 적용하죠. 그 다음에 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또 상관습법마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는 거죠. 자, 민법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자, 2항 밑적으시 바랍니다. 상사법규 적용 순서는 상사자치법, 그 다음에 상사특별법, 상법전, 상관습법 이렇게 4개만 믿죠. 그러니까 민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 없죠. 민자가 들어가면 민법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상자가 들어간 순서가 자치법, 특별법, 상법전, 상관습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자치법에 포함되는 게 뭐냐? 회사정관이죠. 회사정관은 자치법으로서 법규가 인정됩니다. 물론 정관의 내용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법규일 때는 정관이 자치법규가 된다는 거죠. 됐고. 그럼 약관도 이런 법규에 들어가냐? 아니죠. 보험약관은 미지급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미지급고 법규범 X인 아니고 마지막도 합의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죠. 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상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인에 대해서. 자, 4페이지까지 판례들이 쭉 있죠? 자, 그러면 상인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볼까요? 상인이 뭐냐? 종류. 그 다음에 여기서 상인과 그 다음에 비상인. 그런 거죠. 자, 상인의 종류는 3가지가 있죠. 당연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제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소상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상인이 하는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 의제상인이 하는 행위를 준상행위 됐고, 그 다음에 소상인은 뭐 상행위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규모로 구별하는 거죠. 1천만 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회사가 아닌 상인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상인은 상인 또는 상사회사, 의제상인은 설비상인, 그 다음에 민사회사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자, 이때 틀을 짜놓고 그 다음에 비상인. 자,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상인과 비상인으로 구별하는데 이제부터는 비상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먼저 자연인 중에 특수 자격. 자, 법인 중에 특수 사법인. 그 다음에 특수 공법인.
요걸 외우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하기를 상인의 종류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소상인, 기본적 상황인, 준상황인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상인과 비상인에서는 상인은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비상인인 경우, 자연인의 경우 특수 자격증을 가진 자들, 그 다음 특수사법인, 특수공법인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특수사법인의 경우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조합. 이렇게 하는 거죠. 특수공법인은 공사, 공단 이런 거죠. 특수자격증은 변호사, 그 다음에 법무사. 자, 이러고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자, 상인의 종류는 그 표가 있죠?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그 기본적 상명의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되겠고, 종류는 자연인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회사는 상사회사가 되는 거죠. 의제상인은 역시 자기 명의로 그 다음에 영업으로 해야 되고 사법행위가 아닌 행위를 하고 이걸 준상행위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종류는 자연인의 경우 설비상인이라 부르고 회사의 경우 민사회사라 부르죠. 그 옆에 있는 OX는 기출지문입니다. 자, 1항.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부르는데, 자, 2항 별표.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데,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 의무의 귀속조치를 맺고 를 뜻하는 것으로서 실질 동그라미에 따라서 판단한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라고요. 행정관청이나 인허가명이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명의는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 영업상 주체가 다르면 후자 실제 영업상 주체가 상인이 된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꼭 발표 놓으시고. 자, 3항 점퍼기타 유사한 설비에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는 거죠. 설비가 있으면 밑줄 상행위 X 그래도 상인으로 보는 거죠. 다만 그 준상행위가 바로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준상행위라고 부른다. 그런 말입니다. 됐고. 학원업은 점퍼기타 유사한 설비에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제상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일하게 학원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설비상으로 인정한 유일한 상인이 바로 학원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 5번 계주는 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죠. 계주 여기 들어가는 거죠. 계주는 비상인이다. 이런 말이죠. 변호사, 법무사 역시 의제상인이라 부를 수 없죠. 그 다음에 7항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민사회사, 농업회사법인이죠. 상업등기법에 많이 나오는 농업회사법인, 거기다 좀 써놓으시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의제상인이 되는 겁니다.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8번, 9번 묶으시고, 소상인은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달이다. 그리고 회사가 아닌 상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 없어요. 9항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죠. 그럼 적용되는 게 뭘까요? 영업 양도시 경업 피지 의무는 적용됩니다. 밑에다가 만약에 영업을 양도했다. 했대 양도인의 경업 피지 의무. 피지 의무는 요거는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부분은 뭐냐? 2항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자기 명의라는 것은 권리 및 주체로서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을 묶으시고 학원업은 우리 판례가 유일하게 상인으로 인정합니다. 의제상인, 설비상인으로 인정한 것이고 그 외에 계주나 변호사, 법무사는 안 됩니다. 변호사, 법무사, 계주는 의제상인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됐고. 자, 9항에서 그러니까 한 주제당 한 절반을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개 중에 3개를 골랐죠. 2항 별표. 그 다음에 4, 5항 2개를 묶으시고 그럼 2개. 그 다음에 9번.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는 적용 안 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시 경업피지 의무는 적용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상인 자격인데 우선 크게 보세요. 자연인의 경우 원칙적인 경우와 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 회사. 자, 보시면 모든 자연인은 미성년자도 상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 회사는 당연히 상인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자격의 취득 시기와 상시 시기가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옆으로 좀 뽑으세요. 자, 상인 자격의 취득과 그 다음에 상실이 있는데 요 표 안에 숨어 있어가지고 잘 몰라요. 자연인과 그 다음에 회사가 상인 자격 취득 시기, 상시 시기가 다르다. 자연인의 경우 개업을 준비한 때입니다. 회사는 설립 등기했을 때요. 자, 그 다음에 자연인의 경우 영업을 폐지했을 때 상실하는 거죠. 따라서 회사는 청산이 종결됐을 때 상실하는 겁니다. 즉 상인 자격 취득 시기가 자연인이냐 회사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다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숨어 있어가지고 수험생들이 이걸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취득 시기, 상실 시기를 자연인과 회사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외우지 말고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제가 칠판에 했죠.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상인 자격이 인정되는 건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인 중에는 특수 자격증은 안 돼요. 변호사나 법무사는 됩니다. 개주는 안 돼요. 특수사법인은 새마을금고 신용보증기금 조합은 안 됩니다. 특수공법인은 공사나 공단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밑에 표를 보세요. 표 밑에. 자, 1항에서 보시면은 거기 1, 2, 3, 4번. 1, 2, 3, 4번 묶으시고 1, 2, 3, 4 묶으시고 준비행위. 개업 준비행위를 말합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죠. 개업 준비행위가 1, 2, 3, 4번에 나오는데 그래서 요새 출제 경향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중요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굉장히 깊은 판례들을 내요. 자, 근데 그 1, 2, 3, 4번을 정리하기 전에 보지만 개업 준비행위는 첫 번째 보시면 점포를 구입한 행위가 원칙입니다. 이건 들어가요. 자,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설명을 안 하면 이때는 개업 준비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했다.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준비 행위로 본다는 거죠. 즉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런 말입니다. 됐고. 세 번째, 개업 준비 행위는요. 자기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타인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명의로 하는 거니까 요 세 개를 먼저 놓고 한번 1, 2, 3, 4번을 묶어보겠습니다. 개업 준비 행위라고 써놓으시기 바라고. 1항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회의를 개시하기 전에 개시 X. 영업을 위한 준비 동그라미. 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회의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 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상인 동그라미. 알겠죠? 그래서 개시하기 전이라도 준비 행위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럼 개업 준비 행위는 언제로 봐야 되냐? 이러한 개업 준비 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나 개업 광고 간판 부착 그럴 필요 없어요. 등에서 영업 의사를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표시 X. 점포 구입 동그라미. 점포 구입 요 단어를 꼭 외우셔야 돼요. 개업 준비 행위는 바로 요게 들어가요. 반드시 점포 구입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점포 구입, 영업양수, 상업사내 고용 등 준비 행위 성질로 봐서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 동그라미. 할 수 있다면 당의 준비 행위는 보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 행위 중에 자금 차입 행위가 들어가냐는 거죠. 자금 차입 세모. 자금 차입도 준비 행위냐. 자, 보시면 영업자금의 자금 차입 행위와 같이 행위 자체의 성질로 봐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행위 자체 미치겠고는 다음 주 준비 행위가 아니에요. 자체적으로는 준비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동그라미. 그래서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때는 준비 행위 동그라미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상회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런 말이죠. 판례를 읽을 때요 시험장에서 문장을 읽으면 큰일 납니다.
아직 답은 20개밖에 못했는데 5분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판례를 완전히 외워서 풀 때 그 징검다리 건너듯이 보셔야 돼요. 징검다리.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있죠. 차입행위는 세모. 그러면 자체는 준비행위가 아니다. 근데 설명을 하면 준비행위가 맞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차입행위는 원래는 설명을 안 했다면 그냥 자체로는 보세요. 그 자체로는 준비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설명을 했다면 준비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 보세요. 이 준비행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준비를 행위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준비행위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라므로 어떤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영업을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준비하는 행위 미치겠고 다음 줄 세 번째 줄 스스로 하는 겁니다. 밑에 두 번째 줄 다른 상인을 위한 행위는 준비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기업 준비 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 개시야 뭐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점포 구입이 준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외우지 마세요.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럼 자금 차입 행위는 뭐냐? 자체적으로는 안 돼요. 준비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을 했다면 준비 행위가 될 수 있다. 즉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타인, 다른 상인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타인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다른 상인을 위하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아주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자, 4개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5번부터 6번까지 묻고시 바랍니다. 자, 우리는 밤날 변호사나 법무사만 외우고 앉아있죠. 좀 범위를 넓히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출제자분들도 변호사, 법무사는 지겹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 세무사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겁니다. 아까 계주는 이제 안 되고. 그래서 보시면 의사 X, 세무사 X. 7번 조합 X. 8번 새마을금고 X. 신용보증기금 X, 공사 X, 한국토지공사 X. 아시겠죠? 뭐 그대로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의사는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는 이제 그 앞에서 있었죠. 변호사, 법무사는 상인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이건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판례고 최근에 나오는 건 변호사, 법무사는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사, 세무사 안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안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안 되고 신용보증기금 안 되고 자 7, 8, 9 묶으시고 7, 8, 9는 왜요? 특수사법인 요거 특수사법인. 그 다음에 보시면 10번, 11번을 볼까요?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토지공사 2개 묶으시고 이게 특수공법인이죠.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데 거기다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한국전력공사는 뭘까요? 한국전력공사는 이것은 당연상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사라고 말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한국전력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자기들을 자꾸 공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민영화 됐잖아요. 지금 한국토지공사나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지금도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인데 한국전력공사는 그냥 당연상인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공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국가 지분 소유가 많다는 의미지 법적으로는 그냥 민영화 됐을 뿐이니까 그래서 상인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민법의 제한능력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옆에다 민법 플러스 등기. 그러니까 민법과 똑같고 등기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똑같이 하고 등기한다. 자, 미성년자 허락 등기. 그 다음에 보시면 3화 미성년자 허락 윗줄 다음 주 능력자. 허락을 얻었으니까 등기하고 허락을 해서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능력자가 되는 거죠. 능력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3번 묶으시고 자 2번 발표. 피한정인 등기가 있었어요. 근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피한정인도 일반 능력자와 똑같이 법률 행위할 수 있도록 개정됐죠. 그래서 피한정인 등기는 폐지가 됐습니다. 됐고.
다만 이제 대리할 때는 다른 게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비한정 후견인 또는 비성년 후견인을 위하여 동그라미 할 때는 다음 줄 등기하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임 부분에서는 그 4페이지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 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개업 준비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1항에서 준비 행위는 전복이입이다. 2항 자금 차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원칙은 자체로 하면 되지만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4항에서 그 개업 준비 행위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타인을 위해서 다른 상인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준비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는 자꾸 범위를 뭐래요?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조금씩 계속 넓혀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전에 배웠던 내용도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2개 있죠. 자료 1. 자, 그런데 이 책에 있는 판례는 너무 압축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점점 판례가 길어지죠. 옛날에 딱 결론만 내는데 지금은 본문도 같이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럼 제가 이제 밑줄 글 테니까 복습하실 때는 다 읽어보세요. 뭐 미리 예상할 수도 있고 복습하실 때는 판례 원문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오는 5년간의 판례들이니까 자, 보시면 첫 번째 판례요. 자, 한국토지공사 밑줄 긋고 한국토지공사 밑줄 긋고 자, 그런데 두 번째 끝에 한국토지공사는 상인을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4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판례죠. 근데 왜 이렇게 짧은 판례가 아닙니다.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을 지구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자, 거기다 좀 한국토지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상사시효라고 합니다. 이건 상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상인으로부터 그 다음에 상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거죠. 됐습니다. 역시 비상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행입니까? 아닙니까? 요거 상행이 아니에요. 상행이 아니죠? 자, 소멸시효 몇 년일까요? 시효 1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가 상인으로부터 그 주유소 부지를 매입했다 그래요. 주유소 부지를. 토지 매수하면 이거 상행입니까? 아닙니까? 상행이 아니? 상행이라고요. 이거 시효 5년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요거 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상행이잖아요. 매도인 입장이니까. 그래서 요 판례가 수험생들이 판례가 이거 뭐 이상한 판례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토지공사는 상인이 아닙니다. 일단 상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비상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수도 있고 상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 매수에 들어가는 요 매수 행위는 상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근데 상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한국토지공사가 돈을 안 주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는 상행이니까 소멸시효는 5년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걸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국토지공사는 상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하고 세무사 판례 2개를 묶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멸시효 몇 년이죠? 3년. 뭘 10년? 3년이죠. 민법에 3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3년. 그런데 세무사도 역시 상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무사도 상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무사는 상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두 번째죠.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162조 1항 옆에다가 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요. 즉 민사 단기 소멸시효에 세무사가 빠져 있다 그래요. 세무사가 빠져 있는 바람에 민사 소멸시효에서 민사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의사와 약사와는 달리 요거는 10년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 여기까지가 두 판례 3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주제별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문제 볼까? 1페이지 1번부터 2번까지가 상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법원직 작년도, 그 다음에 25년도 회계사 문제 두 문제가 있네요. 1번 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사항의 명의와 실제 동그라미 의 영업사항 주체가 다르면 명의자 아니라니까 실제 영업사항 주체가 상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실제를 따라서 판단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됐고. 자, 그 다음에 2번. 주식회사가 상법에 의해서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여기 의제 상인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이 바로 주식회사거든요. 농업회사법인이 주식회사입니다. 협동조합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주식회사로 만들죠. 주식회사가 상법에 의해서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죠. 대표이사는 기관이지 상인이 아닌 거죠. 그 상인의 팔다리일 뿐 대표이사 다신이 상인은 아닙니다. 됐고. 자, 3번.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동그라미 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뭐 아주 쉬운 문제죠. 아까 그린 거죠. 준비행위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좋아요. 4. 의사나 변호사는 상법 4조 또는 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뭐 쉽죠. 그 정도면 쉽습니다. 와, 쉽네. 이제 회사법 가야 이제 머리가 어지러지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2번. 그래서 처음에 그 이제 순서대로 보면 괜찮네. 그러다가 한 서너 페이지 넘어가면 짜증나 해가지고 막 그럽니다. 2번. 상법상 상인 또는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라 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다. 본다. 자, 이거 미리 설명드릴게요. 자, 뒤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 보시면은 상행위 제1장 서론에 그 4번 5번 있거든요. 4번 5번 보세요. 4번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아니 거기 핵심 정리 핵심 정리책 자료가 3개라 가지고 좀 잘 보였네. 핵심 정리책 15페이지 보시면은 4번 5번 있죠? 4번 5번 묶으시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즉 주어구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이게 주어구죠. 주어구가 길면은 어떤 정의가 딱 압축돼 있죠. 그래서 본다로 하는 거죠. 근데 5항 상인의 행위는 짧죠. 그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보통 시험장에서 벽에 머리 박는 사람들이 이런 거 틀린 거예요. 와, 알았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거 틀려요. 그래서 그죠? 상인의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끊고 상행위로 본다. 상인의 행위는 끊고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고. 자, 그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1항은 틀렸고. 자, 2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서 영업을 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있잖아요. 민법이 적용되는데 등기가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등기하면 능력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능력자로 보니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됐고. 자, 3항 광물 또는 토속의 채취에 관한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 맞습니다.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광물 또는 토속의 채취는 기본적 상행위가 맞습니다. 됐고.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설립된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 사업할 때는 상인으로 인정된다. 상인이 아니라 그랬죠. 상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 물건 품질이 들쭉날쭉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로마트 가면 그 과일 같은 게 어떨 때 굉장히 좋고 어떨 땐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민들의 그 생산품을 우선 매입해서 판매해 주기 때문에 그 품질이 좀 불균등합니다. 그래서 제 고향도 그러더라고요. 저 옆집 아저씨가 복숭아 키우시거든요. 근데 하나로마트에 납품하시는데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질 나쁜 거는 뭐 공급 안 하지만 그래서 농협은 수익성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농산물을 우선 매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품질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자, 5항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이자를 받는 대가로 금고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는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새마을금고는 상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범위를 좀 넓혀볼게요. 여기서 새마을금고가 있다고 해요.
새말금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금과는 상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비상인에게 대출을 해줬다. 그 다음에 상인에게 대출을 해줬다고 보세요. 대출했습니다. 그럼 이 대출금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일까요? 그 시효는 10년이라고요. 새말금과도 상인이 아니고 상대방도 비상인이니까. 근데 만약 상인에게 대출해줬어요? 그럼 시효는 몇 년? 5년이 되겠다는 거죠. 요거 똑같죠? 됐습니다. 한국토지공사하고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어떤 시험에 나왔더라? 변호사 시험에 나왔나? 수험생들이 요걸 자꾸 다 10년으로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금 상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쪽의 상위가 되니까 소멸시효는 일방적 상위도 적용되니까 이거는 5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됐고. 자, 그러면 상인에 대해서 웬만한 거 풀어도 요 정도면 돼요. 요 정도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법을 첫 법안에 너무 힘을 두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요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인 쪽으로 가겠습니다. 사용인 쪽. 사용인 쪽에서 5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있죠. 상업사용인. 자, 그럼 제가 칠판에 목차를 쓸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인이 사용인을 선임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사용인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죠. 지배인, 그 다음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배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배인에서 볼 때는 일단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한다. 그 다음에 지배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냐, 지배인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자, 이게 선임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지배인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권한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보시면 권한의 원칙적인 권한의 범위. 두 번째, 지배인의 권한의 제한 위반. 그 다음에 지배인의 권한의 남용.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은 어떤 권한이 있냐. 그 다음에 지배인의 권한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지배인의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세 번째, 이번엔 공동 지배인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공동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1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번째, 표현 지배인에 대해서 살펴보죠. 표현 지배인. 그래서 지배인이 아닌 자가 마치 지배인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영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영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인에 대한 주제는 먼저 선임에 대한 부분.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등기하냐 마냐, 자격은 어떻게 되냐, 인원은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선임된 지배인의 권한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지배인을 여러 명 선임하면 공동 지배인이 되겠죠. 지배인이 아닌 자에게 지배인의 명칭 사용을 허용하면 표현 지배인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가 4개입니다. 그래서 선임, 권한, 공동 지배인, 표현 지배인. 그럼 뭐가 나올까요? 보통 이제 법학시험에서는 이게 주로 나죠. 제한 위반과 남용. 그 다음에 표현 지배인. 이 2개가 주로 출제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지배인. 1항.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요. 지배인의 자격은 지배인은 의사 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지만 자연인 밑줄. 반드시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 능력자 X. 또 감사와의 겸입은 허용되지 않지만 감사 X. 업무 집행 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다. 이사 동그라미. 됐고. 자, 그래서 1, 2번은 묶으시고 선임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지배인의 선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겁니다. 됐고. 자, 그런데 올해 개정된 게 뭐라고요? 올해 개정된 게 뭡니까? 자, 맨 밑에 11번 별표. 올해 요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상법으로 나오든 상업등기법으로 나오든 올해 개정을 기념해서 출제가 있겠죠. 그러면 지배인을 본점에서 선임할 수도 있고 지점에서 선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지점등기부가 폐지됐다는 건 아시죠? 야, 그러면 지점의 지배인 등기를 어디서 하냐는 거죠? 그냥 본점에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11번이죠.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 영업소는 이제 개인 상인의 영업소입니다. 개인 상인의 영업소 소유지에 대해서 등기하는데 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그러니까 본점 지배는 선임하든 지점 지배는 선임하든 전부 다 본점에서 등기하라. 또 공동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선임부분에서는 상인이 지배는 선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배는 회사는 본점에서 등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점 등기부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또 이걸 또 비비 꽈가지고 지점 지배는 등기하지 않는다. 그럼 큰일 나요. 본점에서 등기한다. 지점 등기부가 폐지되는 바람에 본점에서 등기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선임 부분은 됐고. 자, 지배인의 권한에 대해서 보죠. 3번부터 그 다음에 9번까지가 지배인의 권한입니다. 지배인의 권한인데, 자, 그러면 일단 조금 정리하고 볼게요. 자, 지배인의 권한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문제 안 되죠. 지배인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영업에 관한 것이냐가 문제되는 거죠. 이게 문제 돼요? 모든 행위인데? 그러니까 문제 안 되고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업에 관한 것이라는 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거죠.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외우지 말고 항상 대꾸가 되게 외우시 바랍니다. 제가 그 기본 강의 설명할 때도 보통 이제 시라고 해가지고 두 문자 뽑을 때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외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헷갈려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만 판단한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됐고. 자, 그럼 영업에 관한 행위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제한을 했다. 그러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권한 남용했다. 그러면 원칙은 유효다. 원칙은 유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제한 위반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그러면 악의 중과실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다. 증명은 영업주가 하는 거죠. 영업주가 상인이 하는 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배권의 남용은 뭐냐? 원칙적으로 유효다. 그러나 제3자가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있으면 무효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증명은 역시 영업주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업주가 한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배인의 권한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제한을 위반했다, 남용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2번, 11번은 선임이라 그랬습니다. 선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등기가 이제 개정됐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4번, 3번부터 9번까지 보세요. 3번, 4번, 5번 묶으시고 3번, 4번, 5번, 6번 3, 4, 5, 6 묶으시고 3, 4, 5, 6은 권한 3번부터 그 다음에 6번까지는 권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3번 지배인은 영업제에 가름해서 영업에 관한 관한 동그라미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4번에서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가? 관한 동그라미.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에 주관적 X,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 객관적 동그라미, 성질에 따라서 주상적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영업에 관련됐다는 말은 뭐냐?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어음행위 동그라미는 바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것이므로 설사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 즉 주관적 목적을 말하는 거죠.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어음행위를 할 경우라도 행위 효력은 영업제에 미친다. 왜?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하니까. 이 말입니다.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자, 사망은 영업에 관한 행위다. 사항은 영업에 관한 것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본다.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다. 즉 개인적 목적을 했다 하더라도 제3자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영업에 관한 행위로 인정해서 영업주가 책임을 진다. 정리 잘 돼 있죠. 그렇잖아요. 점점점 판례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요. 지배인은 죄송합니다.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유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 수준은 뭐 지배인이 아닌 고급이죠. 그래서 선임 해임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3, 4, 5, 6번까지는 권한입니다. 자, 그다음에 7번, 8번 묶으시고, 자, 7번, 8번은 바로 권한의 제한입니다. 7번, 8번. 제가 강의는 기본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하고 얘기하자 보니까 힘든데 이제 이 집중 강의나 객관식 가게 되면 수험생들하고 이게 소통이 되거든요. 고개를 끄덕이고 그럼 그게 제일 힘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들으니까 그게 이제 이분들이 제일 중요하구나. 기본 강의를 압축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7번, 8번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제한했다고요. 제한할 수 있겠죠? 모든 권한을 행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위반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이건 조문이에요. 조문입니다. 이건 뭐 판례가 아니에요.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막 밑에 판례가 뭐냐면 그럼 선의가 뭐냐? 그럼 선의의 반대가 될 때는 뭘 말하냐? 악이 따른 중과실을 말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7, 8번 묶으시고 7번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저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8항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있죠? 을 위반했다는 거죠. 제한 동그라미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죠. 분명히 제한을 했는데 제한 규정을 위반했어요. 근데 위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대항할 수 있는 제3자가 뭐냐는 거죠. 위반의 한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알고 동그라미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이 떠는 중과실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주장 입증 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좀 다른 거예요. 9번은 뭐냐면 남용을 했다고. 남용. 그럼 남용이 뭐냐? 요거는 제한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객관적으로 제한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이건 뭐냐면 남용은 객관적으로는 벗어난 게 아니라고요. 즉, 자, 볼까요?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도 맞고 범위 내도 맞아요. 영업에 관한 것도 맞고 관한 동그라미 범위 내도 맞습니다. 그러면 유효 아니냐? 유효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떠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다. 이게 문제죠. 밑줄 두 번째 자기 떠는 제3자 이익. 영업주, 회사 또는 상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떠는 제3자 이익을 했다. 그러면 유효, 무효? 유효죠. 왜? 객관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객관적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설사 자기 따른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객관적으로 영업 범위에 들어가니까 유효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줄 일단 유효란 말이 나오는 거죠. 일단 유효란 말이 나오는데 다만 이걸 세 번째 줄 남용했다 그럽니다. 이때는 일단 유효예요. 다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다음 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인데 이런 것들이죠. 일단은 유효입니다. 왜? 권한 범위 내고 그렇죠? 대리권한 범위 내니까 영업에 관한 행위고 그래서 일단은 유효인데 2단으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을 압축하느라고 목차를 잡지 않았지만 이런 목차가 있다고요. 권한의 기본적인 권한 범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권한 제한을 위반했을 때, 남용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공동지배는 1인. 그냥 1인. 공동지배는 무조건 1인. 자, 이게 뭔 소리냐 보세요. 자, 그 표를 보세요. 여러 명의 지배인을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각자 지배인이고 예외적으로 공동지배인입니다. 차이는 뭐냐? 각자 지배인은 지배인이 여러 명 있다는 겁니다. 공동지배인은 여러 명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공동지배인과 각자 지배인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각자 지배인은 1인이 해도 되고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개별 위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이 사람들이 각자 지배인인지 공동지배인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할 때마다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가랑비에 5천 넣는다고 열람비 700원. 열람비 700원이에요? 인터넷으로 열람하려면? 그것도 쌓이면 꽤 돈이 되잖아요. 등기부를 보기 어렵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명의 지배인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각자 지배인인지 공동 지배인인지 구별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수동대리는 각자 지배인도 경우 상대방은 1인에 대해서만 하면 되고 공동 지배인도 마찬가지로 거기 있잖아요. 공동 지배인에서 수동대리 1인 여기다 동그라미 치라고요. 이거 별이에요. 상대방은 이 사람들이 공동 지배인인지 각자 지배인인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상대방이 알았으면 무효가는지 아니 그냥 무조건 1인. 1인에 대해서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죠. 이번엔 표현 지배인에 대해서 표현 지배인 외관주의죠. 상법에서 처음 나오는 외관주의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정리하고 볼게요. 이 사람이 영업자 상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시면 이 사람이 지배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업주가 지배인이 아닌 사람에게 뭔가 허락을 했습니다. 뭘 허락을 했을까요? 명칭을 사용해서 거래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와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이에요. 저 사람 지배인이겠구나. 명칭 쓰니까. 그러면 영업주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바로 표현지배인입니다. 그래서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일단 허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배인이 아니지만 지배인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3자가 선의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있지만은 요거 가져볼게요. 허락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만약 허락을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이 없는 거죠. 허락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배인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배인에 해당하는 명칭이니까 지점장 대리 또는 지점 차장 이런 명칭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거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 행위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선이면 선의 플러스 무중과실이라는 거죠. 지금 가로치는 게 뭘까요? 이게 판례라고요. 그래서 법원은 외관주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가지고 외관주의 요건을 엄격하게 축소하는 겁니다. 명칭에 지점장은 들어가지만 지점장 대리 차장은 안 들어간다. 거래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소송이 안 된다. 근데 아까 지배인은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지배인이니까 그런 것이고 편지배는 소송 행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이면 영업주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제3자 선이며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해서 플러스 그 지배인이 명칭을 사용해서 거래하는 장소가 영업소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 높은 문제라면 요 판례를 꼭 내야 돼요. 수준 낮은 문제라면 요 정도만 내도 돼요. 지점장 대리 타장은 안 된다. 요 정도만 내도 되는데 조금 더 수준을 높이려면 판례가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 사람이 거래하는 장소가 영업소 실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영업소 실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단순히 보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우리 법무사 수험 수준으로는 여기까지 알아야죠. 여기까지. 여기서 멈춘다? 안 돼요. 영업소 실질이 필요하다? 거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현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의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동그라미. 을 사용한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영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다만 재판 X, A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딱 편집을 명칭을 쓰는구나. 재판은 안 되는구나. 됐죠? 명칭을 쓰는구나. 재판은 안 되는구나.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죠. 편집에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는 적용 안 된다. 물론 악의 또는 중과실도 적용 안 되죠. 됐고. 지점장 대리 X, 지점 차장 X. 자, 그래서 3번, 4번은 묶으시고 명칭에 지점장 대리, 지점 차장은 안 된다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5번, 6번, 5번, 6번 묶으시고 해서 영업소 실질.
영업사 실체, 그러니까 영업사 실질이라고도 하고 실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5번, 6번을 묶으시고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편집인이 성립하려면 조문상으로만 보면 요 요건만 갖추면 돼요. 조문상으로는. 근데 판례는 여기다가 영업사 실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영업사 실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5항 표현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당의 사용일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지점의 실체를 구별한다. 실체. 그럼 실체가 있으려면 뭐냐? 6항 단순히 본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 X, 즉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 영업소라 볼 수 없고 돈 영업소 소장을 14도 1항 소정의 편집인 X, 보조만 하면 그 직무 장소가 보조만 하게 되면 편집인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독립. 요 판례를 줄이는 바람에 독립이 빠졌네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영업할 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 거지. 단순한 보조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 자, 판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판례. 판례 볼까요? 자, 보시면은. 판례 1페이지 보겠습니다. 강의 자료 1. 자, 그러면 거기 상인에서 네 번째 판례부터 볼게요. 지배는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가? 영업에 관한 동그라미. 여부는 지배는 행위 당시 주관적 X,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동그라미, 성질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인 바, 지배인의 영업적 명의란 어음행위 동그라미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설사 개인적 목적 상관없어요. 개인적 X. 목적을 위해서 어음행위할 경우라도 그 행위 효력은 영업적에 미친다. 개인적 목적이든 뭐도 상관없어요. 어음행위라면 영업적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사람 잘 써야 된다. 그런 말이죠. 사람 잘못 쓰면 영업주 한순간에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판례 볼까요? 다음 판례는 남용이니까 똑같아요. 지배는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이라서 권한 범위 내 동그라미.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미치고를 도막도로 권한을 행사했다. 남용한 거죠.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질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다음 줄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할 때는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그 다음 판례 보세요. 다음 판례 보시면 뭐냐면, 지금 표현지배인이죠? 표현지배인. 표현지배인인데, 표현지배인 말고도 민법상의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냐? 네? 아시겠어요? 상법상의 표현지배인은 뭐냐면 이거예요. 명칭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거죠. 명칭을 사용했을 때. 그러면 이 판례들이 뭐냐면 민법상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냐. 민법상 표현대리는 대리권 소멸 후, 대리권 초과, 대리권 수여 표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에 자동적으로 표현대리가 되냐. 대리권 초과에도 표현대리가 되냐.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가 되냐. 그럼 성립하겠죠. 민법 125, 126, 129조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명칭 사용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고예요. 저 사람에게 무조건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까? 표현지배인만 주장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표현지배인이 안 되면 민법상 표현대리라도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상업사용인이 권한이 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해서 영업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고요. 관계없는 거기다 동그라미. 상인의 행위를 대행할 경우 자, 다음 주 그 사람이 상업사용인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X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상업사용인이라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자 2번 보세요. 요즘엔 시험 문제가 이런 판례들이 나와요. 이게 뭐가 보긴 봤던 것 같긴 한데 자 보세요. 비거회사 상업사용인인 소의 갑이 원고로부터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의 지급을 보증하는 뜻으로 보유가 보증입니다. 보증하는 뜻으로 여기에
피고 명의 배설을 대행할 경우, 즉 이게 보증 목적 배설이라고 부르는데 그 회사가 상업사에 있는 개인의 토지 매매 대금 채무 변제를 담보하는 이런 피고회사의 영업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직원들의 채무를 보증하는 게 회사의 업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회사 직원들의 채무를 보증하는 게 회사 업무는 아니라고요. 이 배서에 특별수건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끝에 정당한, 거기 다음 줄, 회사 배서를, 마지막 줄, 회사 배서를 대항할 권한이 있는 것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편집인도 성립하지 않지만 편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소장을 써줄 때 편집인이 성립한다 그것만 써주면 안 돼요. 편집인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편대리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이 모든 법의 바탕입니다. 민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강의 자료 2. 3번 문제 볼게요. 상법 문제. 자, 작년도 등기직 문제입니다.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칠판에 설명한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1항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영업에 관한 동그라미.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할 수 있고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가? 관한 한 번 더 동그라미.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에 주관적 X인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 객관적 동그라미 성질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그 시험 문제를 칠 때도 이렇게 동그라미 X 하면서 맞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항 제약회사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영업에 관한, 요거 영업에 관한 거잖아요. 지금 방금 못 판례는 영업에 관련되지 않은 어음보증입니다. 어음보증 목적에서는 이거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하죠. 관한 동그라미, 어음행위 동그라미. 경우라도 개인적 목적 X를 한 것이라면 행위 효력은 영업적에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친다고요. 예? 개인적 목적이든 아니든 영업에 관한 행위니까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친다고요. 요거 판례 정리 안 했으면 이거 분명 틀려요. 개인적인데 개인적이고 뭐고 영업주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사람을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개인적 목적이어도 영업주가 책임을 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3항 폐연지배인이 성립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 동그라미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 동그라미 적으로 영업활동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고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 X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폐연지배인이 될 수 없다. 알겠죠? 요거. 단순한 보조만 하면 돼. 독립보조 요 단어만 기억하면 돼. 독립을 해야 보조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 제한 규정을 요거네요. 대리권 제한을 위반한다. 요거 제한 위반한다. 이반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동그라미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있다면 영업자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데 다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무효를 주장한다는 말이고 증명은 영업주가 하는 거죠. 문제 기가 막히죠. 이런 문제들이 훌륭한 문제입니다. 바로 5문항 한 문항 더 만들어가지고 법문사 시험을 바로 내버린다고요. 이 항을 판례를 제대로 안 봤으면 야 이거 개인적 목적이니까 영업주가 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 안 지지 않냐 책임져요. 그래서 영업주가 망하는 겁니다. 사람 잘못 썼다가 영업주가 망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하 관리를 직원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사 관리라 그러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근데 아까 본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영업과 관계 없는 보증 목적 배상. 조금 전에 봤던 판례는 영업과 관계없기 때문에 영업주가 책임을 안 진 겁니다. 폐연대리도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영업과 관련되는 어음행위라고 시험 문제를 내줬잖아요. 영업에 관한 어음행위라고 했으니까 영업주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깝게 요거밖에 없어요. 문제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배인 받고 그럼 잠시 쉬었다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인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조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